이 남자는 낮에는 사람들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는 정신과 환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무림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살인귀로 변신하죠. 단 하룻밤 만에 홀로 화산파에 쳐들어가 문파 전체를 몰살시켜 멸문시켰기 때문입니다. 무림의 주요 문파들이 그들을 구하러 달려왔을 때 목격한 것은 아비규환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화산파란 말인가?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지시로군. 대체 누가 화산을 이토록 피바다로 만든 것이냐? 그때 멀리서 한 인물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두 다 끝났어. 화산파가 완전히 멸문당했다고. 모두가 즉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자는 화산파의 매화검수 아니야? 매화검수는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혼자서 우리 모두를 쓰러뜨렸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섬광 같은 검기가 번뜩이더니 매화검수를 그 자리에서 두 동강 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군중이 포효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당장 기어 나와라. 그러자 피에 젖은 남자가 잘린 머리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꽤 많이들 왔군. 소림, 무당, 청성, 남궁까지 4대 문파가 다 모였네.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뭐냐? 왜 여기서 이런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지? 그거야. 화산파가 지금 무림에서 가장 강한 문파라고 들었으니까. 그는 말을 내뱉으며 화산파 장문의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던졌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소문만 거창했을 뿐이군. 딱 좋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날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겠지? 안 그래? 분노로 몸을 떨던 군중은 모두 무기를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 놈을 베어 화산파 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마. 그 소리와 함께 주요 문파원들이 동방수를 포위하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곳은 참으로 흥미로운 세상이야. 동방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게임 정말 너무 짜릿한걸. 역시 고수들을 떼거지로 상대하는 건 무리였나. 알고 보니 이것은 새로 개발된 가상현실 게임이었습니다. 전투 장면이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이었기에 이 게임은 순식간에 수많은 유저를 끌어모았죠. 동방수가 방금 전의 장면을 되새기던 그때 갑자기 긴급 속보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재 대원그룹의 회장이 행방불명되었으며 경찰이 시 전역을 수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동방수의 뒤편방에서 희미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즉시 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었나 보네. 너를 깜빡 잊을 뻔했잖아. 동방수는 이 말을 내번지며 곁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들고 천천히 한 걸음씩 뒤쪽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뉴스에 나오던 실종된 그 회장이었습니다. 동방수가 그를 납치한 이유는 이 살찐 돼지 같은 놈이 인간 말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고한 여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을 즐겼죠. 동방수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사냥감으로 삼았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애원해도 동방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도마 위에 짓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게 대체 몇 번째냐? 질리지도 않아? 동방수의 망치가 내려쳐지려는 찰나 남자가 생존 본능을 발휘해 동방수의 복부에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방심했던 동방수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몇 미터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간힘을 다해 팔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개새끼야. 내 손에 죽어서 묘자리도 못 찾게 해주마. 다음 순간 그는 망치를 휘둘러 동방수를 덮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방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볍게 옆으로 비껴서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죠. 동방수가 폭발적인 주먹을 내질러 그의 복부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남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동방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그의 허리에 무자비한 발길질을 날렸고 육중한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본 순간 그는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진 시체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초식동물 같지만 그들 사이엔 몇몇 포식자가 숨어있지.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공격하고 잡아먹어. 난 그런 포식자들만 골라 죽이는 사냥꾼이고. 동방수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남자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무리가 때를 지어들이 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동방수는 빈틈 하나 없이 겹겹이 포위되었습니다. 동방수, 널 납치, 불법 감금 및 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한다. 동방수는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찾아낸 거지? 의외로 상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봐, 움직이지 마. 다음 탄은 빗나가지 않을 테니까. 눈앞의 광경을 보며 동방수는 마치 게임 속 무림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 정말 환상적이군. 당신들도 알고 있어. 이놈이 여자만 6을 죽였다는 걸. 고문해서 죽이고는 재미로 촬영까지 했어. 내 뒤에 있는 시체들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살인자들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짐승 새끼들일 뿐이지 않나? 난 그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되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서 뭐 내 눈엔 너도 그냥 미친 살인마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동방수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이런 범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군. 말을 마친 동방수가 손에 든 쇠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총소리와 두개골이 박살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저 내 마음껏 이 짐승 같은 놈들을 도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아름다운 무림의 세계에서처럼 말이야. 동방수의 마지막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머릿속을 사납게 휘저었다. 동방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어찌 된 일인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쁘지 않군. 꼬맹아, 맷집이 제법이구나. 그걸 당하고도 안 죽다니 말이야. 하지만 그 남자가 고여있는 죽은 물 같은 동방수의 눈과 마주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단번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자식아, 내가 널 길바닥에서 끌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디 두고 보자고. 내일 넌 아주 죽은 줄 알아라.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자 동방수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올랐다. 그는 멀어져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바닥에 돌을 집어들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끝장을 낼 기세였다.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고 사지는 그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바닥으로 무겁게 처박혔다. 그 가느다란 팔을 본 동방수는 마침내 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옷을 들춰본 그는 확신했다. 이 몸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계 어린 눈초리로 문 밖을 살폈다. 다음 순간 동방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넋을 잃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것은 그가 꿈속에서도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무림의 세상이었다. 동방수는 자신의 염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기가 막히는군. 동방수 플레이어님,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 무림 온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소섬이라 불렸다. 천재지변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그는 벌레처럼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그는 달리 가문의 가장 낮은 하인이 되었다. 누구든 원할 때마다 그를 괴롭힐 수 있었다. 소섬이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지킬 일이 있다.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아직 마구간 청소를 다 못 끝냈는데요. 소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다란 손이 그의 입을 꽉 틀어막았다. 내 놈이랑 의논하자는 게 아니야. 내 주제가 뭔지 잊지 마라. 달리 가문에서 주워온 고아놈 주제에 좀 잘해준다고 기어오르지 말란 말이다. 다음 순간 동방수는 곽동호에게 끌려 대장간으로 향했다. 그 사이 마칠은 즐기기 위해 객주로 달려갔다. 주인은 두 사람만 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둘이서 이 많은 무기를 정말 다 옮길 수 있겠느냐? 주인장, 오해하셨군요. 이런 일엔 이 소섬이 녀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소섬이는 아주 준마 같은 놈이라니까요. 못 옮기는 게 없는 놈이죠. 좋다, 소섬아. 빈둥거리지 말고 어서 무기나 옮겨라. 그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즐기기 위해 객주로 향했다. 주인은 이 모습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벌레처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쓰러질지언정, 앞길이 가시밭길일지언정, 그는 끝까지 기어서라도 가야만 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오늘의 임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이미 완전한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감정 없는 시체처럼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갑자기 소섬은 거대한 산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돌아온 대답은 묵직한 주먹질 뿐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살아남기 위해 달리 가문의 대문을 두드렸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태풍이 가족을 앗아가고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부터였을까? 어쩌면 이런 곳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인지도 모른다. 동방수는 아주 긴 꿈을 꾸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꿈속의 모든 것이 이 몸의 원래 주인이 겪은 일임을 즉각 이해했다. 다시 말해 진짜 소섬은 그때 이미 매 맞아 죽었고 동방수의 의식이 이 몸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바로 그때 동방수의 곁눈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무림 온라인의 시스템 창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동방수는 부상이 너무 심해 마칠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빌어먹을 내가 매일 저 꼬맹이 수발이나 들어야 하다니. 일을 끝냈으면 고분고분하게 집에나 갈 것이지. 하필 성질머리 고약한 팽도랑이랑 마주쳐가지고 이제 봐라. 이 자식 뒷수습은 다 내 몫이 됐잖아.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 만약 들통이라도 나는 날엔 내 목도 달아날 테니까. 분노에 찬 마칠은 마구간 문을 걷어차고는 오늘의 음식을 동방수 앞에 툭 던졌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동방수가 이곳으로 빙의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다. 마칠의 말과 밖에서 수집한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이곳 사람들이 한자를 쓰긴 하지만 무공이 실재한다는 점에서 결코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던 그런 흰 말이다. 사람들은 허공을 가로지르고 육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이곳에선 전설적인 무공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야말로 무림 온라인의 실사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창도 있었다. 동방수의 눈앞에는 게임 같은 상태창이 떠 있었지만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이곳이 그저 게임 속 세상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그는 이곳이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 세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살아 숨쉬는 인간이었다. 이곳이 진짜라면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플레이어인가? 동방수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곽동호가 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소섬아, 아우야, 그거 아냐? 어떤 멍청이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고 오늘에야 풀려난 놈이 있다는 걸 말이야. 내내 내 생각만 간절하더구나.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동방수는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오늘의 저녁 식사를 집어들어 한 입에 삼켜버렸다. 이 자식이 내 말이 안 들리냐?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위협 섞인 말을 들은 동방수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손에 든 사기 그릇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들어 곽동호의 목에 그대로 박아 넣었다. 곽동호의 목에서 피가 거세게 뿜어져 나왔고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며 고꾸라졌다. 안타깝지만 네가 알던 그놈은 이미 오래전에 너희 손에 죽었어. 말을 마친 동방수는 다시 파편을 치켜들고 사정없이 찔러댔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살점이 찢기는 소리와 그의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였다. 온 세상이 핏빛으로 붉게 물든 듯했다. 뜨거운 피가 마치 폭풍우처럼 뚝뚝 떨어졌다. 내가 인간이든 플레이어든 그건 이제 상관없어. 단 한 가지만은 확실하니까. 이곳은 현실이다. 이 세계는 게임처럼 돌아가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고 강한 자만이 군림하는 법. 드디어 본성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군. 여기서 마음껏 사냥해주마. 더 강하고 높은 곳에 있는 포식자들을 말이야. 이곳은 사냥꾼들에게 진정한 낙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동방수는 빙의 후 첫 번째 사륙을 마쳤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런 놈은 먹잇감으로서 가치도 없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이 시스템의 인벤토리가 기억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림 온라인의 인벤토리는 격자 형태였고 각 칸에는 한 종류의 아이템만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운 인터페이스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 손을 뻗자 놀랍게도 손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내부는 적어도 수백 평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만약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게임과 똑같이 작동한다면 보관하고 싶은 물건에 손을 대고 생각을 집중하자 곽동호의 시체가 순식간에 데이터로 변했다. 다음 순간 그 데이터 흐름은 곧장 시스템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동방수는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렇게 큰 놈이 한 번에 들어가다니. 이 기능 정말 유용하군. 그때 동방수는 문득 생각했다. 살아있는 생물도 보관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면 꼭 시험해봐야겠군. 장면은 며칠 뒤로 전환되었다. 동방수의 몸에 있던 상처들은 거의 다 아물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는 벙어리가 된 척 연기했다. 여느 때처럼 더럽고 힘든 일을 계속하며 그는 이 세계를 은밀히 관찰했다. 갑자기 마칠이 뒤에서 동방수의 뒤통수를 갈겼다. 이 자식, 너 벙어리가 됐다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동방수는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다.
이 반절이 녀석아, 여기서 빈둥거리지 마라. 가서 저 말이나 산책시키고 와. 동방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마칠이 짜증스럽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젠장, 말도 못하는 바보놈을 데리고 뭘 어쩌겠어. 장면이 바뀌고 동방수는 명마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그가 고풍스러운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던 찰나였다.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불량해 보이는 무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꼬마 무리였는데 그들은 돌을 집어 동방수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자갈 하나가 그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큰 바보 소섬이 이제 벙어리 바보가 됐대요. 꼬마 괴물들이 계속해서 비웃으려던 그때 동방수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으며 섬뜩한 압박감을 뿜어냈다. 뚱뚱한 소녀는 헛것을 본 줄 알고 계속해서 눈을 비볐다. 하지만 다시 보니 동방수는 여전히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이었다. 동방수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번지며 뒤돌아 자리를 떴다. 뚱뚱한 소녀는 동방수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향해 계속 야유를 퍼부었다. 소섬이는 반절이래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바보래요. 장면이 바뀌고 마칠이 변기창고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다. 결국 나 혼자 무기를 정리하게 만들다니. 곽동호 그 자식은 지난 이틀 동안 대체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때 동방수가 변기창고에서 걸어나왔다. 마칠은 창고 안에 무기들이 가지런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자식, 내 일을 네가 다 끝낸 거야. 동방수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굽실거렸다. 죽다 살아나더니 이놈이 좀 똑똑해진 모양인데 그때 동방수가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마치 마칠에게 바치는 뇌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마칠은 주머니를 열자마자 굳어버렸다.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다. 너, 이 자식, 오늘따라 일 처리가 제법이구나. 드디어 규칙이라는 걸 좀 깨달은 모양이지. 장담하는데 이제부터 곽동호가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마칠은 돈주머니를 챙겨 입이 귀에 걸린 채 자리를 떴다. 한편 동방수의 얼굴에서 바보 같은 표정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금 마음껏 웃어둬라. 머지않아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게 될 테니까. 돈을 손에 넣은 마칠은 잔뜩 들떠 있었다. 오늘 돈도 생겼으니 그 여우 같은 년이랑 좀 놀아볼까. 그는 곧장 설레는 마음으로 만복루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마칠 대인, 오늘은 웬일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앵앵이를 불러오겠습니다. 주인장, 잠깐만. 오늘은 앵앵이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이곳 최고의 기녀인 초윤. 오늘 밤은 내가 그년을 찍겠다. 그 말을 들은 주인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마칠이 평소에 돈이 없어 일패기녀를 부를 처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칠의 손에 든 엽전 주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다시 얼굴 가득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마칠 대인,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초윤이를 들여보내지요. 장면이 바뀌고 마칠은 이미 개인실에 들어가 잔뜩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부신 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역시 일패긴 여답군. 앵앵이보다 100배는 더 예쁘구만. 하지만 그들이 웃고 즐기는 동안 마칠은 등 뒤에 나무 판자 틈새로 붉은 눈동자 하나가 이곳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다. 그 눈동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미친 주인공이었다. 시간은 조금 전으로 돌아간다. 주인은 마칠이 만복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손에 든 엽전 주머니를 내려다보더니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인형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온 자는 마칠을 끝까지 뒤쫓아온 동방수였다. 벙어리, 네가 여기엔 웬일이냐?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지나 알고 온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주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방수가 건넨 돈주머니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주 힘들게 발음을 쥐어짜며 앵앵 아가씨라는 네 글자를 내번졌다. 주인이 주머니를 열어보자 동전이 가득 찬 것을 보고는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 그는 즉시 살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님, 어서 2층으로 올라가시지요. 앵앵이가 금방 그리로 갈 겁니다. 그렇게 동방수도 봉황루 2층으로 올라갔다. 옆방에서 벌어지는 마칠의 일거수일투족이 동방수의 눈에 선하게 들어왔다. 마칠이 정사를 마친 뒤 동방수는 옆방에서 소리 없이 스며들듯 넘어왔다. 마칠이 여전히 자신의 정력에 취해 있을 때 동방수는 손에 든 붕대를 슬그머니 가져가더니 순식간에 그의 목에 감아조였다. 그는 양손으로 붕대 양끝을 힘껏 잡아당겨 그를 교살했다. 제길, 어떤 죽일 놈의 자식이야. 마칠이 반응하며 미친듯이 발버둥 쳤지만 동방수의 소나기는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마칠은 마지막 힘을 다해 격렬하게 튀어올라
거구로 동방수를 바닥에 맺혔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동방수의 손이 풀리지 않는 한 그에게 탈출구란 없었다. 오늘 밤 너 아니면 내가 죽는 거다. 동방수가 점차 힘을 가하자 마칠의 온몸이 경련하기 시작했고 번뜩이던 눈동자는 서서히 뒤집혀 흰자위가 드러났다. 눈앞에서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직접 느끼는 기분이란 참으로 경이롭구나. 동방수는 끝까지 버텨내 마침내 그를 교살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그의 시선이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빤히 바라보았다. 단 한 번의 눈길로 그는 이 여자가 초식 동물임을 확신했다. 그녀가 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동방수는 몸을 돌려 자신이 넘어왔던 나무 판자 쪽으로 걸어갔다. 이곳에 갑자기 통로가 생긴 건 그가 시스템 인벤토리를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눈앞의 나무 판자를 건드리기만 하면 공간에 바로 저장할 수 있었다. 역시 시스템 활용법을 더 많이 알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사냥에 결정적이겠어. 그리고 마치를 죽이자 경험치도 올랐으니 이곳은 정말 게임과 똑같구나. 사람을 죽여 경험치를 얻고 레벨을 올려 더 강해질 수 있다니 내가 강해질수록 사냥은 더 쉬워질 테지. 그러면 내 경험치도 훨씬 더 빠르게 쌓일 것이다. 완벽해. 한계없이 강해질 수 있다. 세상은 이래야 마땅하지. 바로 이때 주인이 마침내 문 밖에서 앵앵 아가씨를 만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일이 좀 생겨서 늦었습니다. 그만 꿈을 대고 안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러니 얼른 들어가봐. 돈을 냈으니 상대가 벙어리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 그러고 보니 마칠과 초유는 들어간 지 꽤 됐는데 나오질 않는군. 설마 밤새도록 안에서 보낼 작정인가? 그런 거야? 주인은 초조하게 마칠의 방을 두드렸다. 마칠 형님,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이제 초윤이를 내보내줘야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주인이 막 큰 소리로 욕을 하려던 찰나 방 안에서 갑자기 초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의 안색이 변하며 즉시 문을 밀치고 들어가 확인하니 이불을 뒤집어 쓴 초윤이 공포에 질려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주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마칠이 자신의 객잔에서 목을 맸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이러스가 이 강산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예부터 땅이 비옥하고 호수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업과 무역이 끊임없이 번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도적과 악당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휘 지역에는 여러 유력 가문들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안휘의 제1가인 남궁세가와 달리세가였다. 달리세가는 비록 5대 세가에는 들지 못했으나 여전히 중원에서 인류 명문가로 손꼽히는 가문이었다. 특히 그들만의 무력 집단인 십자천검대와 정보 및 집행부대로 명성 높은 흑아대가 유명했다. 이 두 세력은 중원 전역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흑아대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다. 또 자살병인가? 이번 달에만 벌써 100명이 넘는 이들이 이유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에도 자살자는 있었지만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명꼴이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경우는 없었다. 이건 분명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현재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로 자살했다는 것.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지대효 대장은 문듈 생각이 떠오른 듯 첫 번째 자살자가 누구였는지 즉시 물었다. 그게 달리세가의 마칠이었고 봉황루에서 유흥을 즐기다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대효는 곧장 대원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다. 소위 자살병이라 불리는 이 사태가 사실은 살인이라면 살인범은 대체 어떻게 침입해 마칠을 죽였단 말인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지대효는 가능한 모든 출입 경로를 배제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 벽뿐인데 나무 판자를 떼어내기만 한다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판자를 훼손하지 않고 제거하려면 지붕 전체를 먼저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정령 자살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인가? 마칠이 죽었을 때 옆방에 누가 있었느냐? 보고드립니다, 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마칠과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달리세가의 소섬이었습니다. 그 시각 동방수는 여전히 말을 끌고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최근 사람들을 꽤 죽인 덕분에 그의 경험치반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사냥감이 강할수록 더 많은 경험치를 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무림 고수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다음 목표물을 고민하던 중 이거 소섬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안 본 사이에 말이야.
어째 전보다 훨씬 훤칠해진 것 같다? 골목 입구에 서 있던 건달. 무리가 그를 보며 희죽거렸다. 이리 와서 형님들한테 제대로 인사 좀 드려야지. 동방수는 소섬이 예전에 아무리 어수룩했어도 명색이 달리새가 소속인데 이런 쓰레기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을 줄은 몰랐다. 이런 피라미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다니. 동방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우두머리가 다가와 동방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소섬, 이리 와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오붓하게 대화나 좀 나누자고. 어때? 그렇게 그는 동방수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편 동방수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자살로 위장할지 아니면 그냥 시체들을 시스템 인벤토리에 집어넣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다만 머릿수가 너무 많아 정체가 탄로날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였다. 게다가 이놈들을 다 죽여봤자 얻을 수 있는 경험치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일단은 몇 대 맞아주며 상황을 진정시킨 뒤 나중에 처리할 기회를 엿보자. 하지만 건달 중 한 명이 동방수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때였다. 그만해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순식간에 현장을 압도했다. 그를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지 않았나? 나타난 인물을 본 건달은 즉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잔고, 형님, 어찌 직접 오셨습니까? 하지만 잔고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동방수 뒤에 있는 명마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좋은 말이군. 우리 흑사방 방주님께서 유독 말에 집착하시거든. 그래서 이 말을 방주님께 바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나? 동방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죽이고 말을 뺏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저 먹잇감을 잘못 골랐을 뿐. 동방수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잔고의 얼굴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방수가 싸늘하게 내번졌다. 연기는 집어치워. 갖고 싶으면 어디 한번 나를 죽여보라고. 그러고는 남자의 머리를 향해 곧장 주먹을 휘둘렀다. 동시에 시스템 공간을 소환하여 그 안에서 단검을 즉각 꺼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허공에서 갑자기 칼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여유롭던 잔고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수축하며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단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목을 꿰뚫었다. 다음 순간 동방수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님. 레벨이 2로 상승했습니다. 주변의 건달들은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 이건 분명 사악한 요술이다. 저 빌어먹을 자식이 이런 불길한 술수를 부릴 줄 알다니. 하지만 겨우 빛 속의 광경을 확인했을 때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마치 시면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공포스러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악마다. 이 자식은 분명 악마야. 건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저 앞에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자의 종아리가 무참히 잘려나갔다. 그는 땅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다.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저놈은 원래 겁쟁이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괴롭힐 때면 그저 바보같이 웃기만 하던 놈이었는데 대체 왜 저렇게 끔찍한 악마로 변해버린 거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추악한 괴물의 손에 죽어야 한다니. 남자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나쁘지 않군. 꽤 빨리 깨어났어. 대머리 남자가 깨어나는 것을 본 동방수가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단검을 꺼내 남자의 목에 곧장 들이밀었다. 내가 한 가지를 물으면 너는 한 가지만 답해라.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필요 없다. 방금 잔고라고 불린 남자는 누구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대머리 남자는 겁에 질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잔고는 사실 흑사방의 간부였다. 그리고 흑사방은 봉황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조직 중 하나였다. 방주인 방포함이 잔고에게 살인과 강탈을 지시한 것이었다.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말단일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살려주세요. 흑사방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라. 정보가 유용하다면 내 목숨은 살려주지. 살 수 있다는 말에 대머리 남자의 눈에 즉시 희망이 서렸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동방수가 손바닥으로 그를 가볍게 건드리자 대머리 남자는 즉시 빛의 입자로 변해 시스템 공간에 저장되었다. 모든 흔적을 지우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방금 얻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건달 같은 놈들은 무리민과 일반인 사이에 완벽한 위치에 있다. 레벨업을 위한 가장 적절한 사냥감이지. 이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군. 게다가
방금 레벨업을 하면서 몸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쩌면 심장이나 뇌의 손상까지 회복될지도 모른다. 이건 게임과 거의 똑같아. 레벨업 때 나타나는 그 빛도 문제군.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약점은 반드시 숨겨야 해. 사냥꾼이 먹잇감을 올가매려면 충분히 평범해 보여야 하니까. 군중 속에 섞여 구별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최상위 사냥꾼이라 할 수 있지. 앞으로는 사냥이 끝나는 순간이나 먹잇감만 있는 곳에서 레벨업을 해야겠어. 이제 벙어리 행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들키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강해져야만 한다. 동방수는 말을 이끌고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천천히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모습은 곧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마구간으로 돌아온 후 시스템에서 갑자기 오류 메시지 창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 원인은 아마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오류 덕분에 이전에 물음표로만 표시되던 능력치들이 이제 진행 표시줄로 바뀌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동방수는 아래의 기술 패널을 열었다. 다음 순간 일련의 스킬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스킬, 배기, 찌르기, 방어, 투척, 영안. 앞쪽의 스킬들은 모두 무림 온라인의 기본 패시브였지만 영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았다. 동방수가 영안의 효과를 살피던 그때 자신보다 10레벨 이상 높은 적이 20m 반경 내로 진입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20m의 거리는 끊임없이 좁혀지고 있었다. 동방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문구를 응시했다. 일종의 경보 시스템 같았다. 다시 말해 지금 누군가 위험한 자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감히 달리 가문의 영지에 침입할 자는 거의 없다. 만약 침입자라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접근하는 자는 가문 내부의 고수일 가능성이 높았다. 10레벨의 격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겨우 2레벨이 되기 위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만 죽여서 10레벨에 도달하려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 수준의 무인이라면 달리 가문 내에서도 흔치 않을 터였다. 다음 순간 눈앞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가대주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동방수는 즉시 충격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아주 미세한 빈틈조차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자는 결코 대충 속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네가 소섬이구나. 맞지? 말해봐라. 마치를 죽인 게 내 놈이냐? 그 말을 듣자마자 동방수는 즉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미친 듯이 손짓을 해대며 자신이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지대효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가 갑자기 손바닥에 힘을 실었고 폭렬한 진기의 파동이 순식간에 동방수의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동방수는 그 기운이 몸속을 거칠게 휘젓다가 어느 한 곳으로 미친 듯이 모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에너지를 깨끗하게 집어삼켰다. 지대효는 잠시 탐색하더니 손을 거두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번졌다.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군.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떠났다. 어둠 속에는 오직 차가운 눈동자만이 남아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주님,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그놈을 의심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신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방금 확인을 위해 놈의 몸속에 진기를 주입해 보았다. 무공을 조금이라도 익힌 자라면 반드시 몸 안에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하지만 결과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확신할 수 있다. 놈은 무공의 무자도 모르는 평범한 놈일 뿐이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인가? 정말 자살 역병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야 끝이 날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살 역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봉황성 전역에 새로운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무명 협객이 갑자기 뒷골목에 나타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둘씩 처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유명한 백호방과 정랑파조차 단숨에 괴멸당했다. 목소리 좀 낮춰. 이제 남은 건 흑사련뿐이야. 그들이 들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조만간 우리 무명 협객께서 그들도 처리해 주실 텐데. 자신에 대한 소문을 뒤로한 채 동방수는 조용히 객잔을 나와 오늘의 표적이자 마지막 조직인 흑사련 본부로 향했다. 무명 협객의 연이은 습격 소식에 흑사련 내부에는 이미 공포가 퍼져 있었다. 그자가 벌써 세 곳의 문파를 박살냈다고 들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흑사련뿐이야.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딴청 피우지 마라.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옆에 있던 사내의 목이 그 자리에서 날아갔다. 사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진 것이다. 그가 몸을 지키려 검을 뽑는 찰나 동방수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깔끔한 배기로 그의 생명을 직접 거두었다. 저승에 가서 내 동료랑 같이 지내라. 그 후 동방수는 천천히 흑사련의 정문을 밀어제녔고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은 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어디에 숨었는지 의아해하던 그때 다음 순간 하늘에서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다. 동방수는 즉시 뒤로 도약해 화살들을 피했다. 화살이 날아온 곳으로 고개를 들자 성벽 아래에서 흑사련 무리가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동방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앞장선 사내가 엄하게 소리쳤다. 이 이름 없는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흑사련에 와서 분탕질이냐. 포악한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동방수가 한 행동은 단 하나였다. 그는 검을 뽑기 위한 발도 자세를 취했다. 잡아라. 이 오만한 자식의 숨통을 끊어버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두가 무기를 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공중으로 도약해 사방에서 동방수를 압박해왔다. 동방수는 검자루를 꽉 쥐었고 강력한 힘이 순식간에 검집 전체를 휘감았다. 삼재검법, 횡소천군. 검광이 번뜩이자 달려들던 사내들이 그 자리에서 두 동강 났다. 아직 달려들지 않았던 뒤쪽의 무례배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갔다. 하지만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동방수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처럼 빠른 몸놀림에 무례배들이 차례로 쓰러져갔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정예 한 명이 분노로 눈을 부라렸다. 전부 비켜라. 이 애송이는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는 창을 앞세워 돌진해왔다. 동방수는 옆에 있던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어 던져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 반동을 이용해 사내를 정예에게 부딪히게 했고 그 사이 그의 손에 들린 긴 칼날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찌르기로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꿰뚫려 버렸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정예는 자신이 동방수 같은 비열한 자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다. 바로 그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갑자기 동방수의 등 뒤에 나타나 칼을 내리쳤다. 이 자식아, 지옥에나 가라. 동방수는 검을 뽑아 반격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방금 전에 무례배가 그의 검을 꽉 붙잡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방수는 시스템 공간을 이용해 뒤에서 검광을 뿜어냈고 순식간에 흉터 남의 머리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말도 안 돼. 분명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는데 동방수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둔 것에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그때 예고 없이 단검 하나가 그의 복부에 깊숙이 박혀고 그 강렬한 충격에 그의 몸 전체가 뒤로 날아갔다. 드디어 빈틈을 잡았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인 줄 알았더니 너도 결국 피를 흘리는 인간일 뿐이구나. 인간인 이상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동방수는 복부에 밝힌 부러진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 뽑아내고는 손을 들어 시야를 가리던 삿갓을 벗어 던졌다. 훌륭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어. 그 말을 남기며 동방수는 미소를 지은 채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성벽 아래 출구 근처의 초가집 그늘에 숨은 사내들이 냉담한 눈빛으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비명소리가 줄어들고 있어? 설마 진짜 혼자서 다 죽인 건 아니겠지? 우린 그저 돈 좀 뜯어내고 인신매매 몇 번 한 게 전부라고. 우리보다 더한 놈들도 널렸는데 왜 하필 우리만 노리는 거야? 우리가 만만해서 그런 건가? 여기서 끝장을 내야 해. 절대로 뒤로 보내선 안 돼. 방주님께서 저택에 계신단 말이다. 그때 탑의 문가에 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내는 즉시 숨어있던 궁수들에게 발사 명령을 내렸다. 다음 순간 초가집 안에서 수많은 화살이 쏟아져 나와 검은 그림자를 향해 빗발쳤다. 그는 목표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급히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그의 뒤에 있던 궁수의 목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마치 전염병이 번지듯 오두막 안의 사람들이 차례로 참수당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어안이 반봉해졌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부하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모두 죽어나갔으니 말이다. 무명협, 어서 나와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우릴 전부 몰살하려는 거냐고. 넌 그저 악마일 뿐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리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너희들의 목숨이다. 이 시각 흑사방은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찼고 동방수는 마침내 불이 환히 밝혀진 저택에 다다랐다. 그의 앞에 남은 이는 오직 흑사방의 방주, 방포함뿐이었다. 처음은 백호파였다. 그곳에서 종후를 죽이고 레벨을 올렸다.
하지만 진정 강한 상대들에 비하면 그 정도 성장은 여전히 부족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동방수는 온갖 전술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 뒤에서 기습하며 심지어 진지에 직접 불을 질렀다.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퇴로가 차단된 후였다. 이때 이미 백호파의 절반 이상이 그에게 도륙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그의 사륙에 무명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무명협이라는 새로운 가면은 그가 조직들을 소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백호파 방주를 베어 넘긴 순간 동방수는 5레벨에 도달했고 경공과 삼재건법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무공을 습득했다. 이것은 마침내 그에게 조직들과 정면으로 맞설 힘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봉황성에 남은 조직은 단 하나, 흑사방뿐이었다. 흑사방 가장 깊은 곳, 한 노인이 저택 입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사내가 바로 흑사방의 방주인 방포함이었다. 번개가 내리치는 가운데 동방수는 이미 이곳까지 피해 길을 뚫고 도달해 있었다. 내 놈이 그 무명협이냐? 방포함의 물음에 동방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 늙은이와는 말도 섞기 싫다는 건가? 스스로를 영웅이라 칭하면서 왜 그리 꽁꽁 싸매고 있는 게냐? 내가 알아볼까봐 겁이라도 나는 모양이지. 안타깝게도 난 영웅이 아니야. 그저 사륙에 미친 광인일 뿐이지. 영웅이니 뭐니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멋대로 지어낸 이름일 뿐이다. 그 말을 들은 방포함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다. 과연 그렇군. 사람들이 숭배하는 위대한 무명협이 실은 살인귀였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구나.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어. 오너라, 내 놈 같은 살인귀가 얼마나 강한지 이 늙은이에게 보여다오. 말을 마치며 그는 검을 치켜들고 동방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동시에 동방수 또한 몸 안의 살기를 완전히 뿜어냈다. 두 기운이 찰나의 순간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지만 몇 차례의 합을 주고받은 뒤 동방수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방포함은 수비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동방수의 팔을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동방수는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검기가 휩쓸고 지나가자마자 그의 팔에 깊은 자상이 생겼다. 그 자리에서 피가 튀어올랐다. 동방수는 즉시 물러나며 억지로 거리를 벌렸다. 예상대로 지금 내 놈의 몸 상태는 엉망이로구나. 그것이 내 놈의 가장 큰 실수다. 부상을 입은 채로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오늘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방포함은 미친듯이 공격을 퍼부으며 동방수의 상처 부위를 거듭 노렸다. 이대로 싸움이 계속된다면 내 상처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즉시 전술을 바꿔야 해. 동방수는 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포함은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해왔다. 동방수는 급히 삼재건법을 펼쳐 정면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상대의 무기가 돌연 갈라지더니 독사처럼 동방수의 팔을 휘감아 그의 왼손을 단숨에 잘라버렸다. 빌어먹을. 동방수는 억지로 경공을 끌어올려 방포함의 복부를 걷어찼고 그를 옆 건물 벽으로 거칠게 날려버렸다. 동방수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찰나 땅에서 수많은 검은 뱀의 환영이 솟아올랐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건 무슨 무공이지? 다음 초 거대한 허공의 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방포함이 천천히 입을 뗐다. 내 놈은 참으로 이 늙은이를 놀라게 하는구나. 내 놈의 투로는 무인이라기보다 암살자 혹은 사냥꾼에 가깝군. 기억해두거라. 무인과의 대결에서는 비장의 수를 더 많이 숨길수록 오래 살아남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이 늙은이는 내 놈보다 더 많은 패를 숨기고 있지. 그것이 내 놈이 패배할 이유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손에 든 거대한 뱀의 환영을 휘둘렀다. 이 일격 아래 내 놈이 도망칠 곳은 없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이름 없는 살인귀여. 죽어라. 흉포한 사형이 허공에 머물며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맹수처럼 동방수의 기세를 완전히 눌러버렸다. 놈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달려든 순간 동방수는 오른발에 내력을 실어 지면을 강하게 내리쳤다. 자욱한 먼지가 솟구쳐 오르며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고작 먼지로 이 노부의 눈을 가려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 순간 먼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이를 본 방포함은 즉시 빛의 근원을 향해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부었다. 드디어 잡았구나. 하지만 자신이 타격한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흑사방 부하의 시체였다. 제길, 이 애송이 녀석 눈속임까지 쓸 줄 알다니 대체 본체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 사이 동방수는 이미 공중 높이 솟구쳐 있었다. 삼재검법, 제이식, 직사황룡. 검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며
방포함의 심장을 곧장 겨냥했으나 동방수는 예상치 못했다. 방포함이 맨손으로 그 일격을 받아내어 검의 궤적을 치명상에서 벗어나게 할 줄은 말이다. 과연 노련한 강호인답게 그 찰나에 그런 판단을 내리다니. 이때 방포함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예리한 병기를 휘둘러 순식간에 칼날의 방향을 바꾸더니 동방수를 향해 매섭게 쏘아보냈다. 동방수는 물러나려 했으나 손에 든 검이 상대에게 꽉 붙잡혀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즉시 시스템 공간을 불러냈다. 방포함의 눈앞에 부하들의 시체가 차례로 나타났고 당황한 그는 사방으로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불과 몇 번의 호흡 사이에 그는 그 기괴한 것들을 모두 토막내버렸다. 마침내 정적이 찾아오자 방포함은 간신히 내면의 동요를 억눌렀다. 그는 돌연 주변을 훑으며 동방수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무명자객놈, 당장 튀어나와라. 미친놈, 죽은 자들마저 가만두지 않다니. 바로 그때 화살 한 발이 공중을 갈랐고 방포함은 검을 들어 이를 막아냈다. 비겁한 놈 같으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하지만 다음 순간 뒤편에서 날아온 또 다른 화살이 그의 콧등을 스쳐 지나갔다. 그제야 방포함은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방포함은 이성을 잃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편을 맹렬히 휘둘렀다. 드디어 잡았다. 하지만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했을 때 그것은 잘린 팔 한쪽일 뿐이었다. 그 찰나 방포함은 등 뒤에서 엄습하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마치 날카로운 압박감이 척추를 찌르는 듯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결국 패배하는 것이 자신일 줄은, 그리고 이로써 봉황현의 모든 방파가 전멸하게 될 줄은 방포함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죽기 전에 이 노부에게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이유라도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유가 필요한가? 인간은 서로를 도살하기 위해 태어났다. 유인원 시절부터 문명을 이룩한 오늘날까지 그 행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이 무림의 세계에 온 뒤에도 약자가 약자를 삼키고 강자가 군림하는 법도는 여전하더군. 다만 이번에 강한 자는 나일 뿐이다. 봉황현의 방파들은 정리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강하고 사냥하기 어려운 곳으로 갈 때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산맥 깊은 곳의 무림에 거대 문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전 안에서는 모두가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상석에 앉은 자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정마대전까지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군. 광운, 명을 받들라. 소인,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계책을 실행하라. 장면이 바뀌고 모든 방파를 소탕한 동방수는 평소처럼 거리에서 말을 산책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방파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이미 봉황현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 무명협객이 흡사방까지 단번에 쓸어버렸대. 이제 무명협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 대엽이라고 불러야 마땅해.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그놈들에게 짓밟히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옆에 있던 노기의 남자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그래도 아무리 영웅이라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륙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뭐가 어때서? 그 자식들은 뼛속까지 쓰레기였잖아. 관하든 이름난 명문정파든 우리 같은 빈민들에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결국 우리를 위해 나서준 건 무명협객님뿐이지 않아? 노기의 남자는 생각에 잠기더니 비록 거친 말투지만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에 무명협객님 말고 또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주겠나? 맞아. 무명협객님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야. 남자는 흥분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거리로 달려나가 무명대엽 만세! 라고 외쳤다. 다른 두 사람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흑사방 놈들은 천벌을 받은 거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무명대엽 만세! 순식간에 주변 백성들도 그 감정에 동요되어 너도 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다. 한편 동방수는 군중 사이를 걸어가며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때가 되었군. 떠나야겠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녁이 되었다. 동방수는 준말을 끌고 마구간 앞으로 돌아왔다. 그때 시스템의 알림이 울렸다. 반경 20m 이내에 당신보다 레벨이 10 이상 높은 적이 침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만의 패시브 효과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동방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마구간 안에 강력한 고수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을 뻗어 문을 밀어 열었다. 하지만 안에는 한 명뿐만이 아니었다. 한 명은 이전에 왔던 흑아대 대주 지대효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달리 가문의 가주, 비천마검 달리천우였다. 동방수는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는 지금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달리 천우는 손을 뻗어 준말을 쓰다듬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구나. 동방수는 달리 천우의 발이 지면에서 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건 감기인가? 달리 천우가 말을 이었다. 다음 달 보름, 남궁세가 가주의 차녀가 혼례를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아끼는 명마를 혼례 선물로 바칠 계획이십니까? 그렇다. 내 자식 중 하나라도 남궁세가에 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것이다. 딸을 시집 보내든 아들을 제자로 보내든 동목교보다는 쌍목교가 강을 건너기 더 쉬운 법 아니겠나.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남궁세가에서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대효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일 출발한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지대효는 이를 악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달리천우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방수에게 향했다. 이 녀석도 함께 데려가도록 해라. 여정 동안 내 말을 돌보게 해라.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돌아 자리를 떴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다음 날이 되었고 동방수는 이른 아침부터 집결지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이번 여정의 주인공인 달리천우의 애마가 함께였다. 동방수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더 강해지기 위해 그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껍데기뿐인 초식이 아닌 진정한 무공을 갈망했다. 그는 예전에 가문의 무사들이나 건달들의 움직임을 흉내 내보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흉내일 뿐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었다. 그가 생각한 최악의 계획은 비급을 훔쳐 독학하는 것이었다. 최선의 방법은 진정한 고수를 찾아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몸은 이미 18살이나 되었다. 이 나이에 무공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늦은 셈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뜻밖의 기회가 되었다. 중원 5대세가 중 하나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남궁세가라면 그곳에서 무공을 배울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곳에는 더 강한 사냥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대효가 수하들을 이끌고 도착해 집결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 여정에 동행할 소가주와 아가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부하의 보고가 들어왔다. 달리 이는 하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아마 나중에 뒤따라올 터였다. 그리고 달리강해라면 분명 아직 봉황거리에 어느 객잔에 처박혀 있을 것이 뻔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지대효는 말에 올라타 봉황거리를 향해 질주했다. 뒤에 남겨진 일행은 속수무책으로 그를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곧 그들은 어느 객잔 앞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요란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또 시작이군.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라니까. 달리강해는 달리천우의 장남이었다. 그는 무학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였지만 인성이 그야말로 바닥이었다. 경박하고 술을 좋아하며 여색을 탐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 그의 평판은 결코 좋지 못했다. 이 소란을 보니 안에서 또 한바탕 거하게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음 순간 형체 하나가 내벽을 뚫고 튕겨나왔다. 날아온 이가 누구인지 확인한 지대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꼴사납게 날아온 자는 다름 아닌 달리세가의 소가주 달리강해였다. 바닥에 처박힌 달리강해는 객잔을 향해 포효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이 내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광석화 같은 빛의 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지대효는 가문의 소가주가 눈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동방수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누르고 있었다. 눈앞의 신비인은 틀림없이 고수 중의 고수였으며 그 위력 또한 압도적이었다. 그 고수는 심지어 달리강해의 얼굴을 짓밟고 있었다. 진누르는 공포스러운 힘에 달리강해의 얼굴은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지대효는 그 자리에서 경노했다. 이놈! 당장 멈추지 못할까? 하지만 노인은 그저 그를 차갑게 훑어볼 뿐이었다. 내 놈은 또 뭐 하는 놈이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기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 압력을 정면으로 마주한 지대효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당장 발을 떼는 게 좋을 거요. 이분은 달리세가의 소가주님이시다. 지금 비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와 동시에 뒤에 서 있던 무사들도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동방수는 더 똑똑히 보고 있었다. 흑조대 대장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고수라면 이 자는 모두가 달려든다 해도 사람이 아니었다. 저 노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터였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강한 사자는 발밑에 개미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 법이니까. 오히려 노인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달리새가인지 뭔지가 대체 뭐냐? 그거 먹는 거냐? 가문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자 지대효는 단숨에 폭발했다. 달리새가를 모욕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화내지 말거라. 이 달리새가라는 게 먹는 건지 아니면 받는 건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니. 그 말은 지대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그는 허리춤에 장검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흑조대 전원, 내 명령을 들어라. 즉시 공격하여 소가주님을 구출하라. 다음 순간 뒤를 따르던 무사들이 검을 치켜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노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을 따라 푸른 진기가 감돌았다. 그가 손바닥을 펼치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은침이 가공할 위력을 머금고 허공을 갈라 물이 속지대효를 향해 쏘아져 나갔다. 찰나의 순간 지대효를 포함해 달려들던 모든 이들의 미간에 은침이 밝혀고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바닥에 쓰러진 지대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공격은 마치 영혼을 뒤쫓는 나비와도 같았다.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강호의 명성이 자자한 추온독수 당우였다. 무림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20명의 최고 고수가 존재한다. 바로 이신, 삼괴, 오악, 그리고 10대 강호였다. 사천당가의 태상가주인 추온독수 당우는 바로 그 10대 강호 중 한 명이었다. 당우의 눈 밖에 난 자는 죽어서 원혼이 된다 해도 그의 독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바닥에 널브러진 흑조대를 바라보는 동방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달리새가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 멍청한 놈 하나가 이런 거물을 건드렸으니 자칫 잘못하면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동방수가 이 재난을 어떻게 피할지 급히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여관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할아버지, 가요. 예의도 모르는 시골뜨기들이랑 말 섞으며 격떨어지게 굴지 마시고요. 방금 전까지 살기를 내뿜던 당우는 손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미소를 지었다. 내 말대로다. 이 정도 교훈이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해준 셈이지. 정파의 후기지수라는 놈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니. 이 노부의 성미 같아서는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게다. 그저 정파의 제자에게 너무 모질게 굴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저놈이 깨어나면 이렇게 전해라. 다시 감히 무고한 여인을 괴롭혔다간 제명에 죽지 못할 줄 알라고 말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대효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의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우가 손가락을 들어 가볍게 휘두르자 모두의 이마에 박혀있던 은침들이 순식간에 뽑혀나와 날아오더니 다시 그의 손가락 사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몸을 돌렸을 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서 있는 동방수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거라.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동방수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상대의 목표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동방수는 마치 사냥꾼에게 포착된 것처럼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당우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질문에도 동방수는 얼어붙고 말았다. 이 늙은이는 인내심이 별로 없단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름이 무엇이냐? 뒤에 있던 소녀가 초조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노부가 그저 이 꼬마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단다. 동방수는 이에 당황했다. 혹시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이 노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예상 밖으로 상대가 처음 물은 것은 그저 이름이었다. 동방수가 대답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노부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나 동방수는 여전히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그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이 감히. 당우의 노기가 치솟아 폭발하려던 찰나 지대효가 즉시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다. 어르신, 그는 마부인데다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당우는 멈칫하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동방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동방수는 마치 속이 완전히 들여다보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당우는 마치 희귀한 물건이라도 보는 듯 그를 살폈다. 동방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 마부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 말이다. 당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지더니 갑자기 동방수의 팔을 붙잡았다. 한 줄기 푸른 진기가 즉시 그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탐색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당우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동방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당우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지대효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는 남궁세가로 가는 길이겠지? 맞느냐? 짧은 대화 끝에 당우는 동방수가 그저 하찮은 마부일 뿐임을 확인했다. 당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없으면 그 사나운 말을 남궁세가까지 안전하게 배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 그럼 같이 가도록 하지. 남궁세가에 도착하면 이 노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필요하다면 이 노부가 너희 가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서찰을 써주마. 이 말을 듣고 지대효는 좀 더 고민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살기를 띤 당우의 시선과 마주치자마자 즉시 말을 바꿨다. 원래 저희도 그 아이와 명마를 함께 남궁세가에 바치려던 참이었습니다. 당 어르신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니 어르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다. 뭘 멍하니 서 있는 거냐? 당장 출발하자. 지대효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완전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하인들에게 달리강해를 옮겨 치료받게 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는 즉시 남궁세가로 향했다. 장면이 바뀌고 밤이 찾아왔다. 대규모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다른 여관 앞에 도착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여정을 이어간다. 모두가 여관 안에서 먹고 마시며 회복하는 동안 동방수 혼자만 마구간에 가서 말을 지켜야 했다. 건달들과의 싸움 이후 동방수는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능숙해졌다. 반복된 테스트 끝에 그는 그것이 더 많은 용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간에서 물건을 꺼낼 수도 있었고 밖으로 사출할 수도 있었다. 다만 사출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웬만한 고수들은 반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생각을 하며 동방수는 모래 한 줌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떨어뜨렸다. 모래가 땅에 닿기 직전 그는 즉시 시스템 공간을 열어 모조리 저장했다. 이 현상은 동방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즉시 실험을 계속하며 모래 한 줌을 통째로 삼켰다. 하지만 모래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다시 시스템 공간으로 모조리 저장해버렸다. 그것은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그만의 독보적인 무공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붙였다. 인벤토리 공간 신공이라고. 바로 그때 당우의 손녀가 이곳으로 왔다. 따라와. 할아버지가 널 찾으셔. 그렇게 그녀는 모두의 시선 속에서 동방수를 당우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 한가운데 당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가 곧장 말했다. 침대 위에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라. 동방수는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곧장 걸어갔다. 그는 지시대로 자리에 앉아 겉옷을 벗었다. 당우는 동방수의 몸을 보며 분명히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아주 좋구나. 내 골격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군. 말을 하며 그는 품속에서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다. 소녀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할아버님, 어째서 용봉금침을 꺼내시는 건가요? 설마 진심으로 그걸 쓰시려는 건 아니겠죠? 당우는 나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동방수에게 물었다. 같은 나무라도 자라는 곳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좋은 땅에서는 달콤한 열매가 맺히고 거친 땅에서는 쓴 열매가 맺히는 법이지. 사람 또한 다르지 않다. 머무는 곳을 바꾸면 그 운명 또한 바뀌는 것이니라. 달리가는 하나의 토양이었고 우리 단가는 또 다른 토양이다. 달리가에서 너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겠지만 이곳 단가에서는 내가 너를 진정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용봉금침이다. 이 금침들로 너에게 금침대법을 펼칠 것이다. 그 과정은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며 자칫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견뎌낸다면 너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해줄 수 있지. 너의 실어증 또한 이 기회에 함께 고쳐주마. 한번 도박을 걸어보겠느냐? 이 말을 들은 손녀가 즉시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만류했다. 할아버님,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어찌 장로회의 허락도 없이 결정하시려 합니까? 당우는 손녀를 슬쩍 쳐다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냐? 그렇다면 얘야, 준비는 되었느냐? 당시 성을 받아들여라. 이 순간부터 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무림에는 천맥지체, 순환성 황상, 구품성골, 천무신맥, 우주성골 등 천부적인 재능을 일컫는 수많은 용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질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림의 이름을 떨치기에 충분하며 100년, 1000년, 심지어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동방수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줍듯 너무나도 쉽게 그것에 비하면
방금 언급한 모든 재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일란 마부 따위가 무림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의 신체를 지녔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최강의 자질, 바로 무혈지체였다. 혈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진기가 정해진 통로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수련만 한다면 의지에 따라 마음껏 길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0년간 실전되었던 만천하오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날이 오면 당가 홀로 온 무림을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다. 당가의 미래를 손에 줄 당우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누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시 성을 따르고 이제부터 당가의 일원이 되겠느냐? 동방수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다. 그럼 먼저 너의 임동양맥을 타통시켜주마. 손녀는 할아버지를 설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독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 문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나무 상자 속에 용봉금 침들이 일제히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당우는 외방진기를 뿜어내 금침들을 감싸 안았고 모든 침의 끝은 동방수를 향했다. 준비하거라. 시작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첫 번째 금침을 동방수의 백회열에 천천히 찔러 넣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우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아까 손녀와 전음으로 대화할 때 동방수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독순술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전생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익혔던 기술이 오늘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혈지체라고? 내가 그런 걸 타고났을 리가 없지. 아마 시스템 때문에 인간과 플레이어, 그 중간 어디쯤에 기묘한 몸이 되어버린 탓이겠지. 일이 이쯤 되었으니 당우에게 협조하며 끝까지 연기를 해주는 수밖에. 당우가 마지막 용봉금침을 꽂았을 때 동방수의 전신은 이미 금빛 침들로 뒤덮여 있었다. 자신의 결작을 바라보며 당우는 나직이 감탄했다. 참으로 천하제일의 육체로구나. 임시로 만들어진 경락일지라도 기혈의 순환에 막힘이 전혀 없구나. 오히려 일반 무인의 몇 배나 빠르니 과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제로다. 다만 당우는 손을 뻗어 진기로 뒤에 있던 나무 상자를 끌어당겼다. 상자 바닥에는 독충들의 사체가 널려 있었고 그 위로 오직 단 한 마리의 치명적인 지네만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너무나도 귀하기에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하기 위해 녀석의 몸에 고독을 심어야겠어. 고독이란 사천당가의 비전으로 키워낸 독충이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발동시키지 않는 한 전혀 기척을 드러내지 않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하는 것이 낫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차지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룻밤이 훌쩍 지나갔다. 당우는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쳤다. 오늘부터 너는 달리가의 마부가 아니라 천하제일가인 사천당가의 일원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 당삼이다. 이름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되찾은 동방수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당우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옷을 다시 챙겨 입은 동방수는 거침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당우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심은 고독이 동방수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시스템 공간에 저장되어 버렸다는 것을. 고작 그딴 걸로 내 삶을 조종하려 들다니. 꿈도 야무지군. 오늘부터 달리가의 소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사천당가의 당삼이 서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강호의 발을 들이는 시작점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달린 끝에 동방수는 거대한 행렬과 함께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군. 새 옷으로 갈아입은 동방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응시했다. 이곳은 남궁세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안휘였다. 그리고 안휘 근처의 깊은 산속, 정적에 잠긴 밤은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천장에 매달린 흑이인이 등 뒤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아래에 있던 여인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그녀를 누르고 있던 백발의 사내는 즉각 반응하여 기습을 간신히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옷을 낚아챘다. 번개 같은 속도로 옷을 꿰어 입은 그는 중심을 잡고 섰다. 하지만 백발 사내는 암살자를 살피기도 전에 더러워진 자신의 옷을 노려보며 차갑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개자식이 이거 아주 비싼 옷이란 말이다. 말해라. 대체 정체가 뭐냐? 흑의인은 침묵 속에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이내 그가 무공을 전개하자 검신의 검은 기운이 휘감겼다. 다음 순간 흑의인은 백발 사내를 향해 곧장 검을 찔러 넣었다. 말할 생각이 없다면 매를 맞아서라도 실토하게 해주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두 남자의 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와 동시에 백발사내는 상대의 실력을 가늠해보았다. 이게 대체 뭐야? 이번 주인가? 그런데도 감히 나를 암살하러 왔나? 그는 즉시 또 다른 장검을 뽑아들어 묵직한 일격을 내리쳤다. 흑의인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즉각 뒤로 물러났다. 오고 싶을 때 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계속거라. 다음 순간 백발의 사내는 흑의인을 향해 촘촘한 검기에 비를 쏟아부었다. 흑의인은 여전히 당황하지 않았다. 검을 감싸고 있던 검은 마귀가 더욱 강해졌다. 그 순간 백발의 사내는 마침내 그의 무공을 알아차렸다. 검은 마귀 속에서 흑의인의 검은 마치 귀신처럼 움직이며 순식간에 모든 검기를 흩뜨려 놓았다. 백발의 사내의 눈빛이 가라앉으며 확신했다. 영뇌살검. 역시 너였군. 광운. 10년 만인가? 9년 220일이다. 백발의 사내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다.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나 명확히 기억하다니 여전하구나. 광운. 말해봐라. 18운 중 한 명이 직접 행차할 정도라면 대체 무슨 일이지? 회영. 교주님의 명을 전하러 왔다. 제1계획을 실행하라. 회영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마침내 움직일 때가 된 건가? 그 녀석. 유영은 어디 있나? 남궁세가에 있다. 이번 달 15일이 유영의 혼례날이다. 혼례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냐? 설마 유영이. 정말 그렇다면 숙청 범위는 어디까지지? 유영과 남궁혜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몰살하라. 추혼독수, 당우 또한 곧 안휘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의 전력만으로는 그를 막아내기 힘들 텐데. 상관없다. 때가 되면 5 그림자가 그를 저지하러 갈 것이다. 그런가? 그렇다면 충분하겠군. 명령을 전한 광운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회영이 그를 불러 세웠다. 아, 맞다. 유영의 본명이 뭐였지? 광운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더니 먹물처럼 흩어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나 지금이나 내 그 짜증나는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유영 그놈 정말 부럽군. 그림자 따위는 외롭게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정파놈들 중 하나가 되어 안휘 제1미인과 혼인까지 하다니. 나는 이런 차가운 곳에 머물며 하루하루 썩어갈 뿐인데 말이야. 감정을 억누른 채 회영은 방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순식간에 부하 하나가 등 뒤에 나타났다. 방을 치워라. 그리고 오늘 당직을 섰던 놈들을 모두 죽여라. 예, 지부장님. 사실 회영은 천마신교 안휘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그는 은망은마, 파쇄열, 코드네임 회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제 무림에 진정한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남궁세가의 성대한 혼례날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안휘의 거리와 골목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거대한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먹을 것 좀 조금만 주십시오. 거지들의 애원에도 호위무사는 지극히 냉정했다. 이 더러운 거지 놈들, 당장 여기서 꺼져라. 거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며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호위무사가 발을 들어 그를 거칠게 걷어차 날려버렸다. 이곳의 소란에 저택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왔다.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누가 말해보아라. 공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짓대가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저분이 오늘 연회의 주인공인 두혁공자로군. 참으로 기계가 넘치고 당당하시네. 거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손을 내밀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신가요? 거지를 몇 번 다독인 그는 하인들에게 몸을 돌려 지시했다. 이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주어라. 혼례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고 어차피 남는 음식들이 있지 않으냐. 그러고는 몸을 돌려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역시 소문대로군. 두혁공자는 무공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품도 참으로 고드셔. 남궁세가의 아가씨가 좋아하실 만하네. 홀로 강호를 유랑하다 결국 음양쌍마까지 그에게 패했다고 들었네. 젊은 방랑 검객이 수십 년간 무림을 종횡무진하던 마두들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나. 게다가 결국 남궁세가의 사위까지 되다니. 심지어 300년 전 뇌도제의 절약을 익혔다는 소문도 있더군. 그가 말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행인이 갑자기 부딪히자 그는 즉시 화를 냈다. 어떤 자식이냐? 앞을 똑바로 안 보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자신과 부딪힌 사람을 확인한 순간 그는 공포에 질려 혀가 굳어버렸다. 추혼독수, 당우. 당우는 한 손으로 사내의 얼굴을 움켜쥐더니 어깨 너머 뒤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쓸모없는 것, 비켜라. 이곳은 온통 무능한 쓰레기들 뿐이군. 그리고 당우의 뒤로 수많은 무리가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했다. 이때
두혁은 안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다시금 그의 시선을 끌었다. 다들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할까?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마중 나오는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때 두혁도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당 대협, 진노를 거두십시오. 소인 두혁이라 합니다. 오, 내 놈이 나를 이곳으로 초대한 자로군. 나쁘지 않군. 하지만 그뿐이다. 몇 년만 일찍 만났더라면 이 늙은이도 조금은 흥미가 생겼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내 눈높이는 이미 아득히 높아졌으니 말이다. 말을 마친 그는 발을 떼어 대저택 안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두혁은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았다. 당 대협, 곧장 황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낯선 얼굴을 마주한 동방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눈앞의 남자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스템 알림. 당신보다 레벨이 10 이상 높은 적이 20m 범위 내에 진입했습니다. 시스템 창을 응시하던 동방수는 즉각 그 적이 바로 눈앞의 남자임을 확신했다. 그것은 이 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었다. 지금의 동방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상대였다. 보통 사람의 몸은 어디 한 구석 어긋나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완벽했다. 동방수는 그에게서 동족의 향기를 맡았다.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동방수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 또한 포식자였다. 장면은 남궁 가문에서 가장 거대한 황궁전으로 바뀐다. 황궁전의 지붕 위에는 보검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그것들은 역대 가주들의 검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나 황제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두 죽기 마련이지. 몇 년만 지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고 말 것을. 당우는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했다. 계단을 올라 황궁전 입구에 다다른 당우는 그 안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전각 안의 노인은 남궁 가문의 가주였고 그 곁의 여인은 이번 대혼례의 주인공인 남궁혜였다. 당숙부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안 그렇습니까? 명색이 남궁 가문의 가주라는 사람이 여전히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군. 정말이지. 관두세나. 이번에는 자네 타령은 하지 않겠네. 자네는 여전하구먼. 멀리서 바라보던 손녀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남궁 가문의 가주가 이토록 각별한 사이. 일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궁혜 역시 당우의 손녀를 발견했다. 저 아이는 당화 아니니? 오랜만이야. 언니는 그새 더 예뻐지셨네요. 그때 두혁이 다가왔다. 조금 전에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군요. 저는 두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당화예요. 그럼 이제 형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남궁화는 어쩔 줄 몰라 쑥스러워하다가 문듀 전각 안에 아직 낯선 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화야. 저분은 누구시니? 저 사람이요. 당삼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동방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뜻밖에도 두혁이 먼저 그에게 아는 체를 했다. 당신이 당삼이군요. 맞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동방수는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한 예의를 갖추어야만 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밤 남궁혜와 함께 호수에서 밤배를 탈 계획인데 당신도 함께 가겠소? 물론이죠. 고마워요 삼씨. 당신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혁의 안내로 일행은 호수 위에 유람선에 올랐다. 이런 호수 풍경은 처음인 당화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수는 경치가 빼어나기로 이미 정평이 난 곳이었다. 특히 밤이 되면 천하에서도 보기 드문 절경을 자아냈다. 남궁혜와 당화는 풍경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 사이 두혁은 동방수를 다른 쪽으로 데려갔다. 여자들 수다에는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군요. 우리 남자들끼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좋은 술을 좀 가져오겠소. 말을 마친 그는 선실을 향해 걸어갔다. 겉으로는 남궁 가문의 예비 사위 행세를 하고 있지만 본 모습은 송곳니를 숨긴 포식자와 다름없다. 난 저런 부류를 너무나 잘 알지. 분명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남은 의무는 오직 시간과 장소뿐이다. 동방수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막연히 느꼈다. 시스템 알림. 당신보다 레벨이 10 이상 높은 적이 20m 범위 내에 진입했습니다. 방금 두혁이 선실로 들어갔을 때 반응한 건가? 아니야. 이 배에 또 다른 고수가 타고 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며 추적하던 동방수는 목표가 배 아래쪽 갑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두혁 말고도 또 다른 적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미안하오. 술을 어디다 뒀는지 잠시 깜빡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구려. 내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독한 술이라오. 입에 맞았으면 좋겠군. 하지만 지금 동방수는
도저히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기에 적당히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먼저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선실로 향했다. 동방수의 이상 행동은 두혁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다. 동방수가 선실 문에 다다르자 시스템 알림이 떴다. 당신보다 레벨이 10 이상 높은 적이 11m 범위 내에 진입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거리를 벌리고 있는데 왜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야? 동방수가 선실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졌고 마침내 1m까지 줄어들었다. 저기 바로 발밑에 칸에 있다는 소리였다. 이 위치 추적을 통해 동방수는 총 4명의 고수를 찾아냈고 두혁까지 합하면 5명이었다. 나보다 최소 10레벨 이상 높은 적이 5명이나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다. 남궁해를 납치할 생각이었다면 벌써 손을 썼겠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목표가 남궁 가문 전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시스템은 단지 그들이 나보다 10레벨 이상 높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다. 내 위에 20단계가 있든 30단계가 있든 알 길이 없군. 이 정도 수준의 자들이 남궁세가에 잠입한다면 재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겠지. 당우가 옆에 있는 한 나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앞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지. 지금의 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도대체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장면이 바뀌어 남궁세가의 수비대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몇몇 경비병들이 수로 입구에 도착했다. 고상공 대장님, 정말 들어가야 합니까? 수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아,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하는 김에 수로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힘드냐? 홀레가 코앞이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중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 말을 마친 그는 사내를 붙잡아 수로 입구로 곧장 던져버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촛불을 켠 채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편 고상공 대장은 입구에 남아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따분하구먼. 적이라도 좀 나타나면 좋으려만. 칠흑같이 어둡네. 저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야 한다니. 왜 다른 놈들은 밖에서 먹고 마시는데 우린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해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동방수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입김 한 번으로 손에 든 촛불을 무심히 꺼버렸다. 어두운 수로 안에서 세 사람은 도사를 기다리는 양과 같았다. 피 튀기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엉키더니 이내 뚝 끊겼다. 다음 순간 비명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곧이어 다급하게 물을 가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검광이 한 번 번뜩이더니 수로는 다시 죽음 같은 어둠에 잠겼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고상공 대장은 갈수록 조바심이 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오래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안에서 빈둥거리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하지만 그가 수로 깊숙이 들어간 순간 수면 위에 떠있는 잘린 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은 동료의 팔이었다. 고상공 대장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도망쳤다. 당황한 와중에 그는 앞쪽 모퉁이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보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가 본 것은 더욱 끔찍한 광경이었다. 이상하네. 다른 쪽 팔은 어디다 뒀더라? 방금 순찰을 나갔던 경비병들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마침 잘 왔군. 팔 하나가 부족했거든. 이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본 고상공 대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검을 치켜들고 동방수에게 달려들었다. 불과 몇 합을 주고받은 후 동방수는 즉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 이 순찰 대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너 당우와 함께 온 자가 아니냐? 넌 손님이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2초간의 침묵 끝에 동방수는 자신조차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너희 남궁세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상공 대장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미친놈이 내 부하들을 죽이고 시체를 장난감처럼 다루고서 이게 남궁세가를 위한 일이라고? 내 원한이 풀릴 때까지 내 놈을 한 점 한 점 점여주마. 천풍검법 제1식 질풍유운 3제검법 제2식 직격황용.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무공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동방수는 상대의 힘이 이렇게 맹렬할 줄 예상치 못했고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다. 이 더러운 놈.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고상공 대장은 잇따라 여러 가닥의 검광을 휘둘렀고 그것들은 모두 동방수를 향해 쇄도했다. 이 순간 동방수는 전혀 피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검광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고 그는 다시 한번 무겁게 날아갔다. 이때 동방수의 체력바는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그때 고상공 대장이 다시 검을 들고
돌진해 단칼에 동방수가 검을 쥐고 있던 손가락들을 잘라버렸다. 검을 놓쳤구나. 이제 어떻게 저항할 셈이냐. 하지만 다음 순간 한 줄기 검광이 되돌아와 고상공 대장의 뺨을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하마터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어떻게 된 거지? 검이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 방금 그 검광은 대체 무슨 사술이냐? 이 순간 동방수의 오른손은 다시 장검을 쥐고 있었지만 거리를 좁히는 찰나의 장검은 이미 그의 왼손으로 옮겨가 있었다. 고상공 대장이 막 검을 들어 막으려던 찰나 휘두르던 검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고 순식간에 중심이 무너졌다. 이것이 어떤 수법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동방수가 맹렬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수로 밖으로 날려버렸다. 고상공 대장이 공중에서 뒹굴고 있는 동안 동방수의 검광이 다시 그를 뒤쫓았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를 단숨에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동방수 역시 한계에 도달했고 그의 온몸은 뻣뻣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방금 그 마지막 한 수가 통한 모양이군. 정말 간 떨어질 뻔했네. 진짜 죽을 뻔했어. 동방수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의 체력반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유일한 희소식은 경험치 바가 거의 다 찼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군.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들어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이 정도로 다치고도 감히 억지로 버티는 것이냐? 내 친히 보내주마. 천풍검법 최종식 천풍분천. 고상공 대장이 검을 내리치자 거대한 검광의 궤적이 동방수를 향해 짓눌러왔다. 네가 나와 동귀어진을 바란다 해도 그럴 기회 따윈 주지 않겠다. 동방수는 공포스러운 검광 사이를 계속해서 뚫고 나갔다. 이 검광들만 피한다면 난. 하지만 다음 순간 두 줄기의 검광이 기습적으로 덮쳐 동방수의 양팔을 그대로 잘라버렸고 그는 완전히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내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이제 끝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방수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걸려들었군. 그가 입을 벌리자 눈부신 검기가 뿜어져 나와 고상공 조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피할 수 없는 기습이었고 그것은 그의 머리를 그대로 관통했다. 레벨업 알림이 울림과 동시에 동방수의 몸에서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주변을 밝혔다. 안위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기이한 빛의 기둥을 보았다. 대체 누가 저런 일을 벌인 거지? 동방수가 마지막 팔을 제자리에 놓자 수로 속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시각 달리 가문에서는 잔인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흑의인들이 들이닥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죽여나갔다. 달리 천우는 이 아비규환의 지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를 지탱하던 의지는 절망에 휩싸여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살수를 뿌리며 그의 앞까지 당도했다. 그 남자는 이번 습격의 우두머리인 광운이었다. 우리 달리 가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냐? 왜 이러는 것이냐?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광운의 검이 휘둘러졌고 그의 머리 절반이 날아갔다. 약한 것이 바로 내 죄다. 회영에게 전하라. 달리 가문은 멸문당했으니 이제 계획을 시작해도 좋다고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령이 회영의 곁에 도착했다. 광운 쪽은 벌써 마무리가 된 모양이군. 그 애송이는 정말 즐길 줄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방금 남궁 가문 쪽에서 솟구친 그 빗줄기는 대체 뭐였지? 이영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렇게 요란한 방법을 썼을 리가 없는데 설마 남궁 가문이 계획을 눈치챈 건가? 그렇게 생각한 회영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안휘로 향하는 모든 경로를 즉시 차단하라. 첫 번째 계략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남궁 가문 또한 동방수가 수로에 남겨둔 것을 발견했다. 벽에는 피로 쓰인 글귀가 남아있었다. 달이 차오를 때 제왕은 쓰러지고 이방인이 왕좌를 차지하리라. 남궁 가주조차 이 참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주님,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누가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하군. 남궁 가문이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홀레일이 코앞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골치 아프게 됐어. 즉시 인원을 더 배치하고 수상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그 말을 남기고 가주는 피비린내 나는 곳을 홀로 떠났다. 제왕은 아마도 남궁 가문을 뜻하겠지. 보름달은 보름날에 치러질 혼례를 의미할 테고 그렇다면 이 이방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 놈이 누구든 내가 직접 끌어내주마. 장면은 다시 남궁 가문의 제왕각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이 시각 전각 내부에서는 수뇌부들의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소. 이건 분명 함정이라고. 벽에 적힌 그 피 글자 하나 때문에 두혁을 의심하겠다는 거요? 그는 곧 남궁 가문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온 세상이 남궁 가문을 비웃어 죽이려 들 것이오. 장당주, 당신의 말은 편파적이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침입자가 남긴 글귀요.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두혁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소. 적의 무리가 몰래 잠입해 보초들을 대놓고 살해하고 이런 노골적인 암시까지 남겼다는 건 정찰 따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요. 어젯밤 그 빛의 기둥은 다들 보지 않았소. 왜 그가 그런 화려한 신호를 보내고 유령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요? 정체 모를 이가 남긴 말 몇 마디 때문에 우리의 미래 사위를 체포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남궁 가문에 남을 체면이 있겠소?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전가 간의 압박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네. 그렇기에 가주께서 이미 뇌정대주와 천풍대주를 보내 조사를 시키셨네. 만약 보름날에 정말 남궁 가문을 치려는 자들이 있다면 벌써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걸세.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황급히 전각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도착한 이는 조사를 나갔던 뇌정대주 남궁후였다. 가주님, 긴급 보고입니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뇌정대가 전멸했습니다. 전각 안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폭발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향 하나가 다 타기 전에 돌아오기로 분명 약조했건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남궁후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추측을 입 밖으로 냈다. 남궁 가문이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을 지었다. 수로를 장악하고 있는 장강 18수체의 짓인가? 하지만 우린 그들과 서로 수로를 침범하지 않기로 이미 협약을 맺었지 않소. 그럼 내륙으로 이어지는 경로들이 차단되었다는 뜻인가? 하지만 안휘내에서 감히 남궁 가문을 포위할 세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추측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군. 아니, 자네들은 하나를 놓치고 있네. 무림에서 남궁 가문을 포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천마신교뿐이라네. 시간은 다음 날로 흘렀고 동방수는 자신의 수련을 시작했다. 반복된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시스템 기술이 아닌 자신의 몸 안에서 진기를 응축해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에너지의 줄기가 몸을 타고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이한 힘을 느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사투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재생되었다. 그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짜낸 의지였으며 상대의 초식을 꿰뚫어본 찰나이기도 했다. 동방수를 향했던 모든 공격이 뇌리에서 반복되었고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경험을 낱낱이 파헤쳐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다. 만약 그때 그가 천풍권법에 제일식을 썼더라면 난 분명 죽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무공은 게임 스킬보다 훨씬 더 속임수 같았다. 주요 혈도를 통해 진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전에서 즉각 방출할 수만 있다면 검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진기를 칼날로 볼려낼 수 있었다. 그 힘은 적을 그대로 집어삼킬 수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연습했다. 그리고 동방수는 마침내 인벤토리 공간 신공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그날 밤의 승리를 재현해냈다. 성공이다. 당후의 개량된 방식은 정말 놀랍군. 전투를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혈도가 일시적일지라도 몸으로 기억하고 본능으로 익힌다면 진정한 무공의 고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때 동방수의 레벨이 13으로 올랐고 첫 번째 전직 퀘스트가 활성화되었다. 첫 번째 전직 퀘스트, 낭인 테스터 전용 직업 퀘스트. 달성 조건, 10레벨 이상의 적 100명을 사냥하라. 이 알림을 본 동방수조차 아연실색했다. 이 무림의 세계에서도 전직이 가능하단 말인가. 10레벨 이상의 적 100명 사냥. 어젯밤 그 순찰병들이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겠지. 고상공 대장은 아마 15레벨쯤 됐을 테고 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었군. 그 순간 등 뒤 멀지 않은 거대 건물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불과 10분 전 두혁은 동방수가 어젯밤 격전을 벌였던 수로 입구를 조사하러 왔었다. 하지만 하인들이 이미 대부분 치운 터라 조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빛의 기둥이 나타난 이후로 경비가 겹겹이 강화되었군. 거리에도 무인들이 훨씬 많아졌어. 서둘러 그림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남궁인이 부하들을 이끌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소공자,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두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당주인 남궁인이 이 시간에 나타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태연하게 위기를 넘겨야 한다. 혼례 행렬이 이곳을 지나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잠시 구경하러 왔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보신 김에 이게 길조 같습니까? 아니면 흉조 같습니까? 그 한마디에 두혁은 즉각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남궁인 뒤에 부하들을 보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두혁은 자신이 노출되었음을 즉시 직감했다. 정체가 확인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제황전으로 가시지. 거절할 생각은 마라. 가주님께서 직접 내 놈을 지목하셨으니까. 정체가 들통난 마당에 두혁이 순순히 따라갈 리 만무했다. 이 껍데기가 꽤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군. 두혁의 기세가 바뀌자 남궁이는 즉시 검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편의 건물이 폭발하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무슨 일이지? 제황전 쪽이다. 찰나의 순간 남궁인의 뒤에서 눈부신 금빛이 번쩍였다. 두혁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뇌전이 휘감겼다. 뇌도 비술, 제1식, 뇌전 돌격. 다음 순간 뇌전 한 줄기가 앞을 막아선 무리에게 내리꽂혔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일대의 건물들이 처참한 폐허로 변했다. 거대한 굉음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저분은 두 소공자 아니야? 왜 저런 짓을 하시는 거지? 자욱한 먼지가 거치자 수십 명의 무리 중 살아남은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기습이었다 해도 믿기지 않는군. 내 부하들이 단 일격에 전멸하다니 어떻게 저토록 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형체가 달려나왔다. 두혁과 가장 가까이 있던 문직이었다. 두 소공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춰 주십시오. 그러나 다음 초 그 경비병은 무참히 베어 넘겨졌다. 두혁의 눈에 이들은 그저 벌레에 불과했다. 소위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도 한낱 연극일 뿐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두 소공자가 미쳤다. 도망쳐. 너무 오래 연기하느라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지. 역시 내키는 대로 죽이는 게 진정한 쾌락이야.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알고 싶나? 염라대왕에게나 가서 물어봐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뇌도 비수를 펼치며 번개처럼 남궁인을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치명적인 일격 앞에 남궁인의 눈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검 끝이 닿으려는 찰나 용봉금침이 두혁의 손등을 꿰뚫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발이 그의 검날을 단단히 밟고 올라섰다. 꼬마야,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동방수는 모든 광경을 똑땡이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전부 위장술에 불과했어. 쳇, 추혼독수가 벌써 도착할 줄이야. 다음 초,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충격파가 터져나왔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아 두혁의 팔에 박혀있던 용봉금침조차 튕겨나갔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남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작금의 강호가 갈수록 비정해지는구나. 사위가 장인에게 손을 대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늘. 두혁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강호에서는 감정이 적을수록 오래 사는 법이지요. 대화 도중 제황전 쪽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려왔다. 너와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다. 입이 살아있을 때 내 놈의 정체와 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토하거라. 추혼독수의 신묘한 암기술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그 위력을 실감해보고 싶군요. 그러나 동방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처음부터 동방수는 두혁의 움직임이 무언가를 찾는 듯하여 기이하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당화가 예기치 않게 동방수의 앞에 나타났다. 할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왜 갑자기 이쪽으로 달려오신 거야? 동방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바로 두혁이 찾고 있던 목표였다. 두혁은 당화를 발견한 순간 눈빛을 번뜩였고 그와 동시에 뇌전의 힘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당우는 냉정을 유지했다. 내 앞에서 잔결을 부리는 것은 그저 죽음을 자초하는 짓일 뿐이다. 그러나 두혁이 노리는 진짜 타겟은 당우가 아니었다. 동방수는 즉각 몸을 날려 당화를 향해 뛰어들었다. 동시에 당우는 용봉금침을 조종하여 맹렬한 속도로 쏘아보냈다. 하지만 두혁은 이미 장검을 휘둘러 전력을 다해 집어 던진 뒤였다. 당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싸우는 도중에 검을 버리다니? 항복하겠다는 속셈이냐? 하지만 장검이 날아오는 방향을 선명히 보았을 때는 이미 맞기에 너무 늦은 뒤였다. 제기랄, 당화, 피해, 절체절명의 순간 동방수는 당화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덮었다. 다음 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주변 일대가 폭발했다. 연기와 먼지가 거치자 폭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구덩이만이 남았다. 그 광경을 본 당우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휘몰아쳤다. 하지만
곧 그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 동방수가 당화를 안은 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이다. 가벼운 찰과상뿐이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우는 손녀를 건네받은 뒤 동방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삼, 이번에는 고맙구나. 그때 멀리서 두혁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 손녀는 운이 좋군. 방금 내 일격을 피하다니 말이야. 그럼 당대엽, 조만간 이 두혁이 다시 찾아뵙겠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갑자기 짓눌러 왔다. 그 한기의 근원은 방금 당화를 구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동방수는 이 세계로 넘어온 후 마침내 자신이 사냥하고 싶었던 진정한 먹잇감을 찾아냈고 전신이 극도의 흥분에 휩싸였다. 두혁이 동방수의 표정을 분명히 보았을 때 그는 마치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른 듯했다. 역시 너였군. 어젯밤의 그 빗기둥과 내 정체가 탄로난 것 모두 내 짓이었지. 너를 기억해두마. 다음 기회에 보자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신형이 번쩍이더니 빠르게 물러났다. 애송이, 녀석, 이 노부 앞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우가 막 뒤쫓으려 할 때 품 안의 당화가 깨어났다. 당화의 안전을 위해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한 수 위였군. 장면이 바뀌고 이미 저녁이 되었을 때 황궁의 전각은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후에야 그들은 겨우 습격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다. 고작 4명의 사내가 황궁 전각을 이 지경으로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저자 두혁이 예전에 죽였다던 음양쌍마 중 한 명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우리가 노란하고 있었던 모양이군. 무림맹에 보낸 전서구들조차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매들에게 가로막혀 죽임을 당했소. 문중을 지키는 대진마저 폭발에 파괴되었으니 부상당한 몸을 이끄는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군. 남궁인이 앞으로 나섰다. 가주님, 현재 우리에게 남은 길은 3가지뿐입니다. 사력을 다해 싸우거나 포위를 뚫고 탈출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에 2가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네. 3번째 방안에 대해 말해보게. 지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무림맹에 정보를 전달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전력으로 이동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적의 봉쇄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신법이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원독수 당우대엽뿐입니다. 당숙부님 말이냐? 아무리 그분이라도 그 많은 적을 홀로 뚫고 나가는 건 무리일 텐데. 남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궁세가의 생사존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가문 내에 머물며 떠나기를 고대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궁가주는 그들 중 가장 강한 당우를 시급히 만났다. 당숙부님, 뒤에 있는 아이는 걱정 말게. 이미 우리 당시성을 물려받았으니 믿어도 되는 아이다. 용건을 바로 말해보게. 남궁가주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당숙부님, 이번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귀한 손님들을 소호호수로 호위해 주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정말 다 생각한 것인가? 이 늙은이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게 될 걸세. 하지만 남궁가주의 표정을 보고 당우는 그가 이미 선택을 마쳤음을 알았다. 소호호수에서 배를 타고 장강으로 나가면 장강 18채의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남수문에 배를 모으고 하객들과 시종들을 소집해 두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밤에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당우는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늙은이가 준비를 함세.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남궁가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떠나실 때 남궁해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 아이가 저와 두혁의 싸움을 목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녕 이 방법뿐인가? 남궁가주는 굳어버렸다. 다음 순간 그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더는 참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여기 남은 우리가 10하루조차 버티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녀석. 이 노부가 그런 일이 생기게 둘 것 같으냐? 나는 추원독수 당우다. 나를 위해 이곳을 지켜내거라. 목숨을 걸어서라도 버텨야 한다. 이 늙은이가 지원군을 이끌고 돌아오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 떠날 채비를 했다. 곁에서 동방수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장면이 바뀌고 동방수는 홀로 강가로 나왔다. 그는 당화를 구하긴 했지만 남궁세가의 계획을 직접 엿듣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 더 번거로운 것은 당화가 계속 동방수의 곁에 붙어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현재 상황에 몹시 짜증이 난 듯 보였다. 할아버지는 대체 뭘 생각하시는 거지? 왜 내가 내내 이 멍청이랑 같이 있어야 하냐고.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동방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동방수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구해줘서 고마워요. 오해는 말아요. 그냥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당화의 표정을 본 동방수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회영은 높은 곳에 서서 맞은편에 남궁세가를 멀리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다. 변형, 마침내 왔군. 아니, 이제는 두혁이라 불러야 하나? 똑바로 설명해.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지? 회영, 내 말투를 보니 마치 내가 이미 진 것 같군. 그렇지 않은가? 그림자 호위넷 모두 전사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첫 번째 계획이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지. 틀렸어. 첫 번째 계획의 핵심은 내가 정파의 영웅이 되는 것이었다. 환영사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웅이 되지 못할 리는 없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환영사의 몸이 갑자기 변이하기 시작했고 피부가 기이한 리듬으로 꿈틀거리며 요동쳤다. 다음 순간 환영사는 곧바로 남궁예의 모습으로 변했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다. 난 자연스럽게 남궁세가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그 모습을 본 회영의 눈동자가 수축했다. 그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가 진정 가장 뒤틀린 놈이구나. 이제 완벽해. 상황이 완전히 새로 쓰였군. 그러고 보니 안휘성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는 남궁예는 정말 아름답군. 네가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떨릴 정도야. 환영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죽고 싶나? 화내지 말게. 네가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겠나? 다음 순간 두 사람의 기세가 한꺼번에 폭발했고 마치 공기조차 그 압력에 굴복하는 듯했다. 환영사가 막 움직이려던 차마침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머리 위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자세히 보니 그 다리에는 편지 한 통이 묶여 있었다. 이것은 수영이 보낸 전서다. 편지에는 단 한 단어, 출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배들이 이미 출항한 모양이군. 그럼 나도 움직여야겠어. 어쩔 생각이지? 저 매를 따라가서 수영 쪽을 살펴봐야겠어. 어째서지? 남궁세가 쪽이 훨씬 더 흥미로울 텐데. 아니,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 추혼독수를 말하는 건가? 패를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잠깐, 설마 어젯밤에 그 섬광을 말하는 건가? 그걸 찾은 건가? 말해봐. 도대체 누구였지? 미안하지만 이 진미를 너와 나눌 생각은 전혀 없거든. 회영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환영사는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동시에 당우가 이끄는 선단이 위풍당당하게 출항했다. 동방수와 당화 역시 당우의 곁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둠 속의 숨은 파수꾼들에게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망원경을 거둔 남자는 즉시 몸을 돌려 본진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대장님,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그럼 닻을 올리고 출발해라. 이 자는 다름 아닌 장강 18수체의 수령이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언제라도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이 항로를 마주하며 동방수는 차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당우가 절세고수라 할지라도 당화와 남궁해라는 두 짐을 데리고 겹겹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탈출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만약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당화, 남궁해, 동방수 중 한 명을 버려야 한다면 버려지는 쪽은 분명 동방수 자신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단이 한참을 항해했음에도 적은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군. 적들은 남궁세가를 포위할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수로 역시 군사적으로 봉쇄되었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최대한 속도를 늦추라는 명령을 전달해라. 모두가 긴장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그때 한 선원이 앞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앞쪽에 불빛이 안개 보입니다. 깊은 곳에서 눈부신 횃불들이 갑자기 줄지어 타올랐다. 상대방 도체 문양을 선명하게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가판으로 달려 나와 흥분하며 소리쳤다. 구원군이다. 우린 살았어. 남궁세가의 구원 요청을 받은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 문양은 사실 장강 18수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일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배를 배치한 거지? 우리의 길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엔 항로 전체가 적 한 명 없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이제는 수십 척의 배가 갑자기 나타나 앞길을 차단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자 당우는 이것이 구원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살하려는 포위망임을 즉각 깨달았다. 당장 배를 돌려 이곳을 빠져나가라. 여러분, 내 말을 듣게. 저들은 적이다. 지금 당장 기술을 돌려라.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건너편에 수체 대두목이 선수에 섰고 그 뒤로는 궁수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다. 다음 순간 살을 날려라.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빽빽하게 쏟아지는 불화살 세례 아래 갑판에는 숨을 곳이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동방수가 타고 있는 배는 다행히 당우가 자리를 지키며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방수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눈빛이 더욱 번뜩이며 흥분으로 가득 찼다. 당우가 날카롭게 포효했다. 살아있는 자는 없는가? 정신 차려라. 당장 배를 돌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표정은 급격히 일그러졌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 뒤쪽의 수로 역시 천마성의 배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다. 할아버지, 앞뒤로 적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당우는 이를 악물고 선원들에게 배를 측면 해안가로 몰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적선이 맹렬하게 충돌해왔다. 한 형체가 공중으로 높이 솟구치더니 단 한 번의 지팡이 타격으로 갑판 위에 여러 사람을 그 자리에서 피떡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착지하여 몸을 일으키더니 미소를 지으며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여라. 다음 순간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당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고 깊은 무력감이 몰려왔다. 제길, 여기까지인 것인가? 마치 극도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당우는 천천히 남궁해를 향해 걸어갔다. 다음 순간 은침 하나가 그녀의 목 옆부분에 정확히 꽂혔고 남궁해는 즉시 정신을 잃고 그 모습을 본 당화가 즉시 앞으로 달려나갔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수로가 막혔다. 육지로 올라가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라 해도 3명을 동시에 데리고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당우는 차가운 한마디로 답했다. 단 2명뿐이다. 그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했다. 그는 동방수를 버릴 생각이었다. 당삼아, 이 노부가 미안하구나. 한때 너의 자질을 탐냈고 너를 당가의 초석으로 삼으려 했었다. 순식간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당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가라앉았다. 한낱 인형 따위에게 정을 주다니. 이 노부도 정말 늙어버린 모양이구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만 그렇다고 구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 네 운명에 맡기마. 당화는 동방수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았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이를 악물고 그를 외면했다. 당우가 다른 이들을 데리고 떠나려던 찰나였다. 당삼아, 이것이 이 노부가 내게 지어준 이름이다. 아마 당가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노부만은 잊지 않으마.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허공으로 몸을 날려 칠흑 같은 밤 속으로 사라졌다. 당화는 동방수를 단 한 번 돌아본 뒤 몸을 돌려 당우의 뒤를 쫓아갔다. 결국 타오르는 불바다 속에 홀로 남겨진 것은 동방수뿐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전투는 나의 것이다. 한 덩치 큰 사내가 돌을 들고 배 위로 기어올랐다. 그가 동방수에게 달려드는 찰나 동방수는 몸을 틀어 검을 내리쳤고 그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동방수는 머리 없는 시체를 움켜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오너라, 사냥을 시작한다. 배 위의 선원들은 저항 한번 못해본 채 적들에게 하나둘씩 고문당하고 도살되고 있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본 대머리 사내가 당혹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너 그러고도 멀쩡한 거냐? 걱정 마라. 기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니까.